여러분, 한반도가 통일되면 누가 가장 긴장할까요? 하버드 국제정책학부 강의실. 그날 교수의 발언에 학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엔 세계 37개국 출신 엘리트 150명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한국을 문명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 14억, 일본 1억 2천만, 미국 3억 3천만. 그러나 단 하나, 한반도 8천만이 그 숫자들을 흔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통일 못합니다. 돈이 없잖아요. 일본인 교환학생의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10년 만에 세계 반도체 1위, 배터리 점유율 43%, 그리고 세계 최초로 5G, AI 산업 동시 상용화국이 됐으며 한국의 이름 옆엔 미래 문명국 후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이제 세계가 답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문명이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긴장할 것이고 일본은 분명히 우려할 것이며 미국은 전략적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겁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대답은 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니 로즈라고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과정에서 국제정책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날 저는 토브 마이클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에서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교수님은 동북아 지도를 화면에 띄웠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붉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8천만 단일 민족이 서는 순간 동북아는 재편된다.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10초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강의실에는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국제관계학이나 정책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 강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라지만 보통 이런 건 회고담이나 추상적인 조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떠 있었어요.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긴장시키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북한의 핵 때문 아닐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핵은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화면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 모두 보였죠. 그런데 한반도만 유독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반도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남한 인구 5,200만, 북한 인구 2,600만, 합치면 8천만입니다. 8천만이라는 숫자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8천만 단일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구만 봐도 이미 독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경제력을 더해보세요. 현재 남한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죠. GDP가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땅과 자원과 노동력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합쳐지는 겁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통일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독일도 통일 후 10년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산업 전환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60년 농업국가에서 시작해 1970년대 중화공업으로, 1990년대 IT 산업으로, 2020년대 반도체와 배터리로 전환한 역사가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한국은 70년 동안 4번의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속도로 변화한 적이 없어요. IMF 외환위기 때는 3년 만에 회복했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통일 비용을 감당 못할까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지도를 다시 가리키셨어요. 자, 이제 지정학적으로 봅시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현재 주한미군은 평택에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그럼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불과 몇백 킬로미터 거리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비수가 목에 닿는 겁니다. 뒷줄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통일을 반대하는구나. 교수님이 들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죠. 교수님이 일본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한반도의 단일 민족 국가 탄생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현재 한국은 5천만 인구로도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데 8천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대륙과 단절되어 있죠. 하지만 통일 한반도는 대륙과 바로 연결됩니다. 물류 측면에서 일본은 영원히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미국 쪽을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은 복잡한 입장입니다. 현재는 북한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이 명분을 가지죠. 하지만 통일되면 그 명분이 사라집니다. 물론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가치는 남지만 8천만 단일 민족 국가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영원히 있을까요? 미국도 불안한 겁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통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변국들이 다 반대하는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상을 뒤집어 왔죠. 교수님이 군사력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현재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북한은 35위에서 36위 사이죠. 통일되면 북한의 구식무기 대부분은 폐기될 겁니다. 하지만 폐기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 관련 기술과 과학자들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입니다. 그 기술과 인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통일 한반도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해도 그 잠재력은 남습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의 핵 잠재력까지 갖춘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물류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철도 노선들이 펼쳐졌죠.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의선과 경원선이 파란 선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륙과 단절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